Sudan 1, a coloring. Usually it's found in wax or floor polish. 발암 물질로 사용 금지된 수단원 색소. 식품 첨가물 하나가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상 최대 리콜 비용 1억 파운드. 그러나 피해는 계속 확산 중이다. The children are getting them instead of getting them once in a while. They're getting these additives every single day. 식품에 들어가는 천연 첨가물 꼭두선이 색소가 신장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4년 7월 일본산 천연 꼭두선이 색소 사용이 긴급히 금지됐다. 뒤늦게 신장암 유방 물질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小さいところから大きくなってカチッと固まっちゃうというメーカーとしたらすごく大儲けなんですよね。だから使いたが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発がん性があるような物質をいくら残留しないからといって使うことには消費者としては疑義がある。 그리고 2005년 2월 한국 염색제 변이를 일으키는 방부제를 몰래 빵에 넣어 판 식품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제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집어넣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들을 이제 하는 거죠. 화려한 색과 자극적인 맛의 유혹. 과연 우리가 먹어온 식품 첨가물은 우리의 몸과 미래를 책임질 선택이었는가? (2004년 12월) 불법 첨가물 사용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식품 성회를 통해 유통되는 단무지와 양념 소스에 사용해서는 안 될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건 유통기한 지난 나였어요. 제작진은 대전식약청 조사반과 함께 문제 식품들을 직접 수거해 성분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최근 식약청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발암색소 수단 1을 비롯한 일련의 식품 첨가물 사고. 수거해온 식품들을 분석한 결과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킬로그램당 0.47g이나 과다 검출됐다. 문제 식품 소스를 생산한 공장. 고추장과 물엿, 케첩이 주 원료인 이 식품 소스의 보존료 기준은 킬로그램당 0.2g의 안식 향상. 그러나 검출된 것은 전혀 다른 보존제다. 첨가물 그 표시는 안 해도 된다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게 470g이에요. 세 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인위적으로 안 넣었으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인위적으로 넣은 건 아닌 거죠. 고추장하고 케찹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보존료의 과다 검출이 과연 재료의 문제였을까? 제작진이 고추장과 케첩까지 재분석한 결과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경기도의 한 단무지 제조업체. 조사 결과 이 업체의 단무지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판명, 국민 다수의 식품에는 엄격히 금지된 파르색소 황색 4호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흔한 예일 뿐이다. 첨가물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은 아이들이다. 100원인데요? 등하굣길. 아이들은 손쉽게 만나는 100원짜리 간식의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다. 우와. 싸잖아요. 싸고 맛있고 아깝으니까. 싼 가격과 화려한 색깔, 자극적인 맛. 그 속에 들어있는 첨가물의 존재를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200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식품 소재 및 첨가물전. 항생제와 인공색소 등 식품 첨가물이 배제된 자연식품들이 한자리에 선보였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싸고 편리한 가공식품은 더 이상 당연한 선택이 아니다. 아무래도 뭐 방부제라든가 그런 게 제일 이제 두렵고, 애들이 이제 먹는 음식에 거의 지금은 뭐 이렇게 인스턴트가 많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안전하다 불안전하다는 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식품 선택의 기준은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도쿄의 한 슈퍼마켓. 사람들은 가공식품이 가져다준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혜택을 포기하고 식탁의 변화를 시도한다. 理由はやはり後になってからその影響が出るのが怖いということと、あとはそうですね、今美味しいためにいろんなものを化学調味料を添加しますでしょ。あれがやはり自然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ね。スーパーはそうですよね。やはり今アトピーですとかいろいろアレルギーのお子さんが増えてますので、気をつけて買うようにはしています。 실제로 2004년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23%만이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64.8%가 식품 첨가물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첨가물 시장은 연간 약 6천억 원 규모. 총 615품목이 사용 중인데 이 중 화학 첨가물이 414종으로 천연 첨가물보다 2배 이상 많다. 대표적인 화학 첨가물로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타르 색소들이 있고, 라면과 과자류, 심지어 맥주에까지 들어가는 화학 조미료 MSG, 햄, 소시지의 발색제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 그리고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첨가하는 수십 종의 보존료와 산화 방지제 등이 있다. 첨가물 문제가 심각한 건 주로 아이들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형형색색으로 눈길을 끄는 학교와 문구사의 과자들, 이 속엔 과연 어떤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일까? 우선 눈으로도 확인되는 것은 색소들이다. 적색, 황색, 청색, 녹색의 빛깔 고운 색소들. 사람의 체온보다 조금 높은 섭씨 40도의 물에 시중에서 구입한 과자 한 종류를 담그자 불과 2분 만에 녹색 색소가 물감처럼 풀려나왔다. 석탄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타르 색소. 원래 옷감의 염색을 위해 개발된 그것이 아주 적은 양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아이들의 과자를 물들이고 있다. That's a synthetic dye. Now today most of them are made from petroleum. That's what gasoline comes from. The dyes first were made from coal tar oil, but today they're made from petroleum. And that's a pretty strange thing for a human to eat. 그렇다면 학교 앞 어린이 식품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타르 색소가 사용되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 타르 색소는 모두 9종. 분석 결과 사탕류와 아이스크림의 타르 색소 사용률은 90% 이상이었고, 심지어 한 종류의 과자에서 6가지의 타르 색소가 한꺼번에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에 들어간 색소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황색 4호와 적색 2호를 제외하고는 합성 착색료라는 한마디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제가 색소가 좀 많이 첨가된 것,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구나 해서 이걸 선택하고 싶지 않으면 선택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합성 착색료로만 되어 있으면 몇 가지의 색소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선택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2004년 10월 식약청 앞에서 큰 시민단체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대는 어린이 식품에 사용된 타르 색소, 특히 적색 2호의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논란 중이다. 사용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것이 발암물질로 확인될 때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만약 확인된다면 그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저희가 타르 색소 전체를 사용 금지를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적색 2호를 대표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나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발암 논란이 돼서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실제로 미 FDA는 적색 2호의 동물 실험 결과 암이 발생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1962년 우리나라에 타르 색소가 도입된 이후 독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것도 모두 13종에 이른다. 한 예를 보면 이제 미국의 1960년대에 쓰던 식품 첨가물 중에서 현재 한 절반 정도는 금지가 됐거든요. 그런 얘기는 현재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독성들이 확인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도 지난해 천연꼭두선이 색소의 신장암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신장인데 이 근처는 괜찮은데 이건 신장인데 もしその発がんのメカニズムがロシジンの遺伝毒性によ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場合ですね、遺伝毒性の発がん物質というものは一般的に ADI が設定できないんです。発がんに行き地が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て、非常に低い濃度でも人に対する発がん性が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わけです。 4년의 연구 결과 꼭두선이 색소를 과다 섭취한 쥐에게서 유전 독성에 의한 악성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첨가물은 하루에도 수십 종. 물론 안전검사를 거쳐 매우 적은 양이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화학물질인 첨가물들의 복합 섭취로 인한 안전성 실험은 거의 전무하다. (30년) 가까이 가공식품의 폐해를 알려온 미국 파인골드 협회는 오랫동안 인공색소의 복합 섭취의 유해성에 주목해왔다. After Dr. Feingold, his work had been well known and documented by that point. The use of the dyes, yellow 5, yellow 6, all of the other dyes, I think was found to cause a lot of problems, behavior problems, learning problems. And Dr. Feingold testified at a Senate hearing at about that time. 2004년 5월, 영국 BBC를 통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그것은 인공색소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공공의 적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공색소 파문의 진원지는 영국 사우스햄프턴 의과대학. 소아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워너 박사는 어린이 과잉 행동과 인공색소의 관계에 주목했다. 과잉 행동 장애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만한 증상으로 취약 전 아동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그런데 존 워너 박사가 객관적인 조사법인 이중맹검법으로 5주 동안 실험한 결과 인공색소가 제거된 식품을 먹은 아이들의 과잉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다. These additives in foods have a small effect on all children's behavior.
Now, of course, if the children are already very difficult and have very bad behaviour and have ADHD, then having colourings in their diet may be the 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 to use an aphorism. In other words, you know, if they're already bad and you make them worse, then they're terrible and it's impossible. 식품 첨가물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다. 27개 첨가물을 제거한 급식으로 학생들의 태도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고, 쌍둥이 중 한 명의 식사에서 첨가물을 제거하자 나머지 한 명보다 자신감 있고 침착해졌다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코니 지역 초등학교 급식에서는 인공 색소 등 모든 첨가물이 금지됐다. And that perhaps manufacturers of foods should be looking to alternative approaches to preserving food. I do not think they need to put colouring artificially into foods. It seems totally unnecessary. Why should the food have a high colour? That's unnecessary. The food should retain its natural colour and leave it at that.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을까? 초등학생 수환이 하루 식생활을 관찰했다. 비교적 가공식품을 쓰지 않는 아침 식단. 그러나 양념을 통해 7종 이상의 첨가물이 올라온다. 아이가 간식으로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착향료와 유화제, 인공색소, 합성 감미료, 카페인과 안정제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다. 점심으로 자주 먹는 떡만둣국과 라면에는 화학 조미료와 강화제, 품질 개량제 등이 들어있고, 간식으로 즐기는 가공식품과 과자는 첨가물의 주된 통로다. 아이는 3번의 간식으로 적어도 10가지의 첨가물을 먹었다. 다시 한 식단으로 차려진 저녁 식사. 그러나 주재료가 가공식품이 아니라 해도 식품 첨가물은 이미 밥상에 올라와 있다.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양념류라든지 부재료를 통해서 많이 섭취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수환이의 경우 다른 아이들보다 섭취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찾아온 풍요로운 먹을거리.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과거의 식품엔 없었던 화학물질이 첨가물이란 이름으로 들어있다. スプーン1杯が5グラムぐらいですから、スプーン2つぐらいですね。そのくらいの薬品を入れてるわけですよ、1日に。11グラムですね。でそれは1日に11グラムだから、毎日だから1年でどのくらいかというのは1年365日ですから、1年で計算すると大体4キログラムぐらいになるんですよ。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경우도 대개 한 사람이 1년에 4kg 이상의 식품 첨가물을 먹는다고 진단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는 첨가물은 단연 화학조미료 MSG. 한국인의 1인당 섭취량은 연간 2kg으로 유럽의 10배나 된다. 현대인의 입맛을 길들인 화학조미료 MSG. 그런데 MSG를 의심하게 된 첫 사건이 1968년 미국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중국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 중국 음식 증후군이 과다한 MSG 때문으로 지목된 것이다. 히로사키 대학의 오구로 히로시 박사. 그는
녹내장 연구와 관련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다. 현재는 화학조미료 MSG로 인한 쥐의 시력 상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녹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히로시 박사는 왜 시력과 MSG의 관계에 주목했던 것일까? 緑内障も一応欧米に比べて日本で圧倒的に多いんです。で日本の食事の最もその有名な調味料が MSG ですから、もしかしたらそういうこと関係あるのかなと、ということで今回の研究をスタートさせました。 실험은 MSG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먹이와 10%, 20%의 MSG가 각각 들어있는 먹이를 6개월 동안 쥐에게 먹이는 것이었다. 問題ないですね。いや与えないものにも一応必須アミノ酸なのである程度は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と比較してその与えた群では優位にグルタミン酸の蓄積が見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網膜のその厚さがだいたい正常に比べまして3分の2程度まで薄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실험쥐의 망막이 얇아진 원인은 먹이를 통해 섭취한 화학조미료 MSG가 안구에 축적됐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먹이 속에 20%의 MSG를 첨가한 쥐들의 망막 두께는 최고 75%까지 얇아졌으며 그로 인해 시력을 잃은 쥐들도 있었다. 쥐의 눈 속에 과다하게 축적된 MSG 성분이 망막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죽게 만든 것이다. ただその特徴としまして眼球の中っていうのは非常に他の臓器に比べていろんな代謝がすごく遅いんですね。だから普通の臓器だと例えば多少グルタミン酸を取ってもすぐ代謝されてしまうんですけども。代謝ですか？要するに吸収分解されて、それがもう目の方は普通より非常に何十倍も遅いので。 세계 학계도 히로시 박사의 연구에 호응했다. 런던 무어필즈 병원 안과는 소량이라도 MSG 섭취가 수십 년 지속되면 과다 섭취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화학 조미료가 등장한 지 50년, 현대인의 입맛은 급속하게 조미료에 길들여졌고 그 안전성에 대한 의심 역시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MSG 제조사들의 대응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자체 의뢰한 다양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MSG를 식품에 첨가하는 것으로 인한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입맛은 과연 화학 조미료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을까? 배재대 가정교육과의 도움으로 MSG에 대한 선호도 실험을 진행했다. (1차) 실험은 된장찌개. 조미료를 넣지 않은 것부터 15ml의 과다한 양을 넣은 것까지 4종류를 준비해 임의로 선발된 주부와 학생 22명에게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했다. (2차) 실험은 김치라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라면과 MSG 무첨가 제품 중에서 고르게 했다. 조사 결과 된장찌개의 경우 예상대로 조미료에 대한 선호도가 5대 17로 훨씬 높았다. 특히 15ml의 과대한 양에 대한 선호도 3명이나 됐다. 라면의 경우 학생들은 조미료 첨가와 무첨가에 대한 선호가 같게 나타났지만
기성세대는 조미료 첨가 쪽이 높았다. 또한 조미료를 변별하는 능력도 학생들에 비해 떨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우리가 이 MSG라든지 어떤 패스트푸드 세대이기 때문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더 많은 양을 원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설 하에 실험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고 역시 1세대 그 세월이라는 걸 우리가 넘지 못하고 길들여져 있다는 길들여진 맛. 그래서 주부 세대가 높았다는 거. 그래서 양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이 아주 색다른 실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첨가물 섭취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 한편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토피를 비롯한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의 증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9세 이하 어린이 절반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でそれは食べ物の変化と非常に関係があります。で食べ物の変化って何かっていうと、昔は食品添加物っていうものは全くない食べ物を食べてたわけでしょ。今は食品添加物で非常にたくさん使われているものを食べてるわけでしょ。昔と今の一番違いは何かというと、食べ物の違いは食品添加物ですよね。だから食品添加物の中にはアレルギーを起こすものもあることも分かってるんで、そういうことは当然体質の変化に関係してきますね。충북 옥천의 한 가정집.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박미선 씨는 일치의 가공식품과 첨가물이 배제된 재료들로 밥상을 준비한다. 그것은 아토피로 고생해온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선택이다. 아이들의 몸을 점령했던 아토피가 식탁을 바꾸면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완전히 진물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여기부터 전체가 다 막 진물이 떨어져 걷지를 못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뭐. 네,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뭐 데리고 가고 여기 완전히 진물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음식이면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갖고 막 먹였거든요. 그냥 뭐 아이스크림도 먹이고 그냥 항상 그냥 딴 애들 먹는 것처럼 그냥 먹였어요. 그랬더니 여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년 전 아이들의 몸은 참혹했다. 병원을 다녀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가 아토피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한 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면서부터. 음식을 통한 변화를 확신하는 박미선 씨는 이제 화학 조미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과연 이전에 먹었던 식품에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학교 급식 시간에도 엄마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서 보낸다. 식단은 단순하지만 자연 재료로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그러나 이것이 모든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은 소화질환 5위를 차지하는 골치 아픈 질병. 5살 정훈이도 아토피 환자다. 진물나고 피나물이 좀 오래 들어서 많이 심해지더라고요. 양파라든가 무슨 조미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하고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 식품 첨가물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알레르기 전문의와 함께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화학조미료 MSG와 알레르기의 관계를 실험해보기로 했다. 예, 추출하기 힘든가 봐요. 먼저 피부 반응 검사와 피부 패치 검사를 통해
MSG가 알레르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를 검사해봤다. 아유 간지러워. 1단계가 인한 이 자국으로 인한 거 감소된 다음에 증상을 봐요. 그러나 아토피 환자와 정상인 모두 직접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화학조미료 MSG가 혈액에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MSG 자극에 대한 면역 반응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최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을 사용했다.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고. 이게 자극한 거지. 네. 이런 거. 네. MSG 자극 후의 변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없잖아요. 여기 있고. 그 알레르기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알레르기 환자든 아니든 이 식품 첨가물이 영향이 주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인하고 아토피 비염 환자랑 그 알레르기 환자를 같이 해봤더니 정상인이든 알레르기 환자든 간에 전부 다 그 식품 첨가물을 섭취했을 때는 그 알레르기성 특정 식품 첨가물을 섭취했을 때는 알레르기성 성향으로 바뀌는 그런 면역 체계의 변화를 많은 수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죠. 아토피를 앓는 정훈이의 유전자칩 분석 화면. 붉게 나타나는 것이 MSG로 인한 자극이다. 건강한 인체는 면역 체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MSG로 인해 면역 세포 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우리 몸은 그만큼 알레르기 체질로 변하게 된다. 환자들이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에 관련한 그 유전자의 발현을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MS가 전체 다 영향을 준 거예요. 환자에게 100%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사람들에게 다 똑같진 않지만 많은 수의 정상인이던 알레르기 환자든 우리가 MSG의 그 영향은 그 백혈구가 그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쪽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영향을 주는 것이 환자나 아니면 정상인이나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그 아토피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또 정상인들도 언제든지 자기가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그 특정 식품 첨가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사우스햄프턴 대학의 존 워너 박사도 현대 사회에 급증하는 알레르기 질환,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 중 하나로 식품 첨가물을 지목했다. The other possible explanation for an effect of additives on behavior is that the benzoate preservatives have been shown to cause an increase in blockage of the nose, to cause what's known as rhinitis. If children have a blocked nose, then they don't sleep very well. And if they don't sleep, then in the daytime the behavior is not so good. So it is just possible that it might be an indirect effect. 한편 세계 알레르기 학회의 최신 보고서도 보존제 안식 향산과 만성 비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식품 첨가물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악화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알레르기 부분이 앞으로 첨가물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인 소비자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깊이 있게 관여가 될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알레르기가 그런 부분에서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알레르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첨가물에 대한 홍보를. 그래서 뭐 황색 사호라든지 아스파탐이라든지 아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알레르기하고 다 관련이 있는 첨가물들이고, MSG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알레르기 부분에 있어 갖고 앞으로 첨가물들을 일반 소비자에게 많이 홍보하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아이들이 줄어든 것 같아요. 2004년 12월 아토피와 자연식단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는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 열렸다. 왜냐면 5번 이상 해야 된다는 생각이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에 이제 일단
억지로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식품 첨가물은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식품의 뭐 가공이나 뭐 보존 같은 걸 위해서 첨가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애 몸속에는 특별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되도록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 모임의 회원들은 대개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의 가족들. 이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먹을거리의 선택이다. 최대한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인 자연식단을 권한다. 경제 발전과 윤택함의 상징이었던 풍요로운 식탁 대신 과거의 밥상으로 돌아가는 것. 편리함과 강렬한 맛의 유혹을 포기하고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자연스러운 식품들을 다시 식탁 위에 올리자고 한다. 이를테면 자연요법을 해서 음식이 아토피를 고쳤다, 이 말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바른 생활로 아이 몸을 튼튼하게 해주면 아이 스스로 손상된 면역 체계를 회복해서 결과적으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분홍색 소세지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아지산 나트륨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었을까요? 2004년 4월 한 시민단체가 시판 중인 30개 육가공품에 대한 아지산 나트륨 잔존량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육가공 업체들이 어린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양을 사용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제일 낮은 것들은 이제 한 0.01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햄 먹으면 이런 한 조각 먹는 게 아니라 이거 한 4조금 먹으니까 한 100g은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한 4배 정도를 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어린이의 일일 아질산 섭취 기준을 넘는 제품이 한 조각으로 5개, 3조각으로는 18개나 나왔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것이 단지 하루만 이렇게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작은 어린아이들이나 성인 기준으로 봐도 이것을 뭐 한 조각만 먹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여러 조각을 먹는다고 봤을 때 한 번 먹을 때 하루 섭취 허용량을 적어도 뭐 4일 이상, 일주일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이 잘 아시겠지만 매일 햄소세지 먹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5배에서 10배를 먹는데 훨씬 더 위험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더 예민하게 사실은 반응하는 사람들, 국가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실제 그 ADI 값을 우리나라에서 잘못 적용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질산염은 햄, 소시지의 색과 향미를 좋게 하고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문제는 그 집중적인 소비층이 아이들이란 점이다. 햄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일 허용 섭취량이 이제 과다하게 노출되고 그런 경우에는 인구 집단 전체로 보면 괜찮다 하더라도 그런 특정 집단들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육가공업계는 정부의 식품 첨가물 공전을 지켰다는 입장이다. 업계라는 거는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내서 생산을 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안전량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건 업계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현재 아질산 나트륨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세계적인 논란거리 중 하나다.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감시로 유명한 미국 공익과학센터. 여기에서도 첨가물의 안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면서 아질산 나트륨을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섭취 경고 첨가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가공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지금 기준치로 정해져 있는 정도면은 우리 인체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식품 첨가물은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인체에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질산 나트륨은 과연 식품에 첨가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청주과학대 김치식품과학과의 도움으로 아질산을 첨가한 햄과 넣지 않은 햄을 직접 만들어 비교해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햄, 소시지 제품의 아질산 나트륨 사용은 잔존량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0.07g, 용도는 발색제다. 익힌 후 아질산 나트륨으로 인한 발색 정도를 측정하자. 이 플러스 1.98에서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레드니스트가 거의 없는 상태죠. 빨간색이 없는 상태인데 이쪽 발색제를 넣은 경우에 있어서는 7에서 8 정도까지 그 빨간색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아질산으로 인한 보존도의 차이 비교. 2개의 샘플을 진공 포장해 상온과 냉장에서 2주간 보관했다. 그리고 산도를 측정하자 아질산을 넣은 쪽에 산성화가 훨씬 늦게 진행됐다. 그만큼 부패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 것이다. 이번엔 부패로 인한 세균의 번식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 2가지 샘플의 대장균 등 미생물 수를 조사한 결과 아질산으로 인한 총 균수가 냉장에서는 3배, 상온에서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났다. 뭐 그러한 점은 없으나 식중독의 문제. 클로스트리움 바툴라인 하면 바툴리즘의 식중독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육색이 좀 떨어짐으로 해서 외관이 좀 저하된다거나, 그다음에 풍미나 항산화 쪽이 좀 문제가 됨으로써 저장 기간이 좀 짧아진다. 그러한 쪽들을 좀 우려를 할 겁니다. 실험 결과 아질산 나트륨은 발색제 기능과 보존제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아질산을 발색제로만 표기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보존제는 보존제, 발색제, 발색제, 팽창제, 팽창제 이런 항목대로 허가를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상에서 육가공학계가 아질산 나트륨을 보존제라고 쓰면은 오히려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나 시민단체는 아질산 나트륨이 실제로 보존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방부제나 보존료 무첨가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그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한 제품들을 무보존료, 그러니까 보존료 무첨가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아니다 얘기를 하면서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요청하면은 보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식품업계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한 사실마저 숨기고 있는 제품도 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30개 제품 중 10%가 아질산에 대한 첨가물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의무 표기 항목은 주원료부터 5가지.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20가지 이상의 재료를 모두 표기한다. 음식을 선택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것을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표기해도 특별하게 그것을 제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원하는 음식이나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들이 거의 지금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문제 제기는 항상 안전성에서 출발한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요구 역시 마찬가지. 문제는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변화하느냐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저희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햄 소세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아이들의 먹였을 경우에 비만이 온다라든가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이번 기회에
같은 동종업체에서도 좀 과감히 좀 바뀌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안정성의 문제를 우선시 생각하는 그러한 쪽으로 바뀌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문제로 불매운동까지 벌였던 소비자의 움직임에 기업은 안전한 먹을거리 선언으로 화답했다. 기업의 변화를 소비자가 이끌어낸 것이다.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은 더 이상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소비자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몫이다. 그 수요가 있더라면 분명히 그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최근 들어서 한 3, 4개 업체에서 그런 그 고객의 욕구에 맞는 아질산이 안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MSG가 화학 첨가물들이 안 들어간 제품들을 일부 내고 또 아주 뭐 전문점들, 유기농 전문점들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그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의 애플턴 중앙대안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다니는 학교다. 그런데 이 애플턴 대안학교에 온 후부터 놀랍게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던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학생들의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들은 가장 큰 이유가 학교 급식에 있다고 말한다. 신선한 야채가 주재료인 이 학교의 급식 식단에는 가공식품이 없다. 모두 조리사가 직접 즉석에서 조리하고 화학 조미료도 전혀 쓰지 않는다. 이 같은 자연급식 프로그램은 점심 식단에 패스트푸드를 제공하는 미국의 다른 학교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We offer all natural kinds of things on our salad bar. Cut up vegetables, fresh salad, some homemade pasta salads, fresh fruit cut up, and at this location we don't use any processed foods. So we're making everything from scratch. So it's going back to what school lunch was like 20 years ago when everything was prepared on site. 애플턴 대안학교의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지난 97년.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먹는 음식이 바뀌자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이 함께 달라졌다는 것이다. 현재 위스콘신 교육부는 이곳의 자연급식 프로그램을 다른 학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We found that we had a real high drug abuse rate with our students, a high dropout rate, and a high truancy rate. And we saw most of that reduced to zero with the implementation of our food program. We feel that it's because of the chemicals that the dopamine and serotonin levels in the brain were now being regulated, and the students weren't acting out as much as they had in the past. So we're very pleased with the results that we saw. Regarding the number of dropouts,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 7년. weapons, 애플턴 보고서에서 모든 문제 행동은 사라졌다. zeros. 애플턴 대안학교에 통곡물로 만든 빵을 제공하는 내추럴 오븐스. 급식업체인 내추럴 오븐스는 자신들이 납품하는 빵만이 아니라 급식의 모든 메뉴를 자연식품으로 바꿀 것을 권했다. 그리고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은 자연스럽게 가공식품의 당분과 화학적인 첨가물,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의 불필요한 섭취를 줄여줬다. 급식의 변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했다.
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도 일주일에 3번씩 실시됐다. 자연식단 급식과 운동을 병행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애플턴의 피온하를 만든 것이다. And as a result, we found that we could raise the bar academically. We could raise our expectations for what the students were doing in our classrooms. We were accomplishing more as teachers. We found that the students complained less about physical ailments. We didn't have students sleeping in class like we had before. The mood of the school changed, and that has continued since that time.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식품을 먹이려는 노력은 한국에서도 시작됐다. 2004년 제주시의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로 선정된 한라초등학교.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식생활 교육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한 것이다. 학교 안에는 600평 규모의 체험농장도 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 와서 비료나 농약 없이 채소를 기른다. 급식은 학생들이 기른 채소를 포함 가공식품을 제외한 자연식단으로 이루어진다. 단지 학교에서 먹는 한 끼 식단의 변화. 그런데 친환경 급식 시행 1년, 25명이던 아토피 아이가 8명으로 줄었다. 어제 수업을 못 받아요. 이렇게 막 긁느라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긁지 말고 이렇게 두드려라 할 정도였거든요. 애가 지금 제일 기분이 좋아 있는 애예요. 급식이 지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아침 식사를 못하는 애들도 많고 점심에 와서 굉장히 많은 양을 먹고 있는데 그 먹거리가 아주 질적으로 좋아야만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아마 그 원인이 규명이 되겠죠.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첨가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 단체나 시민들이 2005년 3월 3일 식약청 주관으로 식품 첨가물 안전 사용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식품 첨가물 적정 섭취량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려면은 그 개인이 이렇게 뒤져봐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용을 안 하는 것. 문제는 첨가물에 대한 불안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정부는 바로 그 점을 고치기로 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 어느 정도 보존료를 썼다. 그러면 보존료가 뭘 썼는지 구체적인 그 성분명이 안 나오고 그냥 보존료를 썼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소 좀 그 두루뭉실한 좀 부분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사용한 물질을 모두 기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그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수입의 17%를 담당하는 의왕식품검역소. 전 세계 70개국에서 수입 식품이 밀려들고 있다. 부적합 적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불량으로 판정된 그 식품들 속에는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도 들어있다. (2003년 9월) 처음 불거진 공업용 쇠가죽의 젤라틴 원료 파동.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나 해명 없이 불안감만 남긴 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식품 선택은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정확한 정보다. 우리 인체는 항상 복합적인 물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위해성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その目に見えてすぐ被害が出るんだったらまあ別に我々市民団体が取り上げることはないわけですよ。だけど誰かが言ってないとそんなもんいっぱい使ったらですねいっぱい被害者が出てくるわけでやっぱり全体を抑え込んでいかないと
もっと被害者がいっぱい出てきて So that we must be sensible and only consider removing from the diet those constituents which are not important to nutrition. And that is another reason why we have focused on additives, and particularly unnecessary additives like colorings. 화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만들어온 물질들. 과연 식품 첨가물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그 대답 속에 우리 식탁의 미래가 있다.